자, 예상 문제 네 번째입니다. 절차 개시에 관한 것들은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비송사건 재판의 당사자 사망이나 파산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사망과 파산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뭐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셔야 되냐면은 일단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되겠죠. 비송사건 절차가 개시가 돼서 이 개시가 된 비송사건 절차가 계속되던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단이라든가 이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사유로 제가 뭐를 넣어드렸냐면은 사망이나 파산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게 원래 사실 이게 뭐 신청을 했다가 비송사건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쟁점이긴 한데 여기서는 사망과 파산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뭘 하나 꼭 기억을 하시냐면은 개시가 이렇게 개시가 되는데 그 개시 유형에 따라서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요걸 또 하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단이라는 걸 잘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차 중단. 자, 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냐면은 연을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은 뭐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은 직권 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를 했어요. 자, 어떤 이유가 됐건 개시가 되면 이걸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민사소송이나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이나 정식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소를 개시를 할지,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둘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게 되지만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거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중단을 시키고 말고 할 건 이거 전부 다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자, 개시 유형에 세 가지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신청 사건이라는 게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를 하는 직권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청구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검사 청구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라는 걸 하나 잡으시고 다만 뭘 아주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가로 2번 여기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뭐 이 사망이나 파산이 아니라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 목차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절차 중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송사건은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가 됐건 직권으로 개시가 됐건 그 뒤에 진행은 이렇게 돼 있죠.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중단은 아니고 뭐 잠시 시간적으로 조금 연기될 수 있겠지만 중단은 아니에요. 종료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나 파산이 됐을 때 사건이 종료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사망이나 파산이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거는 소송이 사망을 했을 때 이게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종료가 되지 않고 소송이 다른 이제 뭐 상속인이라든가 이런 관계인한테 승계가 되는 건지 이걸 수계라고 하는 겁니다. 수계. 소송이 승계가 돼서 계속이 되는 건지
사건이 계속되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종료가 되냐 수개가 되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답은 뭐냐면 답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비송사건과 관련된 사건 관련 권리를 봤더니 이 권리가 상속인한테 승계가 가능한 권리가 있을 것이고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 결정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의의에 들어가야 되겠죠. 비송사건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사건 자체가 그 자체에 굳이 판단할 목적이 없는 것이죠. 자, 상속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상속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당연하겠죠. 만약에 대상되는 권리가 상속 대상이 된다면 신청 사건의 경우에 신청 또는 항고인이 구하는 권리가 상속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절차가 승계가 되게 됩니다. 자,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절차가 속행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상속 대상 되지 않아서 절차를 속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다시 밟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절차가 다시 밟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자, 파산 선고인데 자 원칙 뭐라 그랬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중단되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서 영향을 미친단 말은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단되는 건 아닌데 지위가 승계되는 거. 굳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여기 예를 꼭 들으실 필요 없는데 뭐 넣어주면 좋겠죠. 신청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비송사건 목적이 파산 재단에 관한 것이면은 여러분들 신청인이 파산돼 버리면 파산 재단 파산 선고 받으면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관계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과 관련돼 있다면 누가 있냐면은 이 파산재단의 관제인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관제인. 여기 파산 관제인한테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금처럼 이게 상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절차는 종료되는데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수계. 근데 여기도 어차피 직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계를 시킬 때도 법원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 절차 수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 당연 승계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절차의 중단이라는 건 없다. 어떻게 개시가 됐건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다만 이런 사망이나 파산이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거는 승계를 인정할까 종료의 문제인데 상속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요걸 나누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5번째를 봅시다.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법원의 직원에 대한 제척 기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법은 제척과 기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송사건 절차법 명문의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자,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이 직원이 회피하는 거죠. 회피. 이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규정이 돼 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제척 기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넣어야 되겠죠. 지금 법에 명문에 규정 없지만 회피는 준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의의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제도를 준 의의가 뭐냐 이렇게. 결국 뭐겠습니까? 공정성이죠. 공정성. 민사소송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비송사건도 뭐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이 사건하고 연루돼 있으면 공정성이 떨어질 테니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공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제척 기피 제도를 둔 이유도 공정성이라면 회피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네? 그러면은 회피시켜줘야 되겠죠. 그거 준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 이유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배경. 이 부분이 배경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비송사건 재판도 사법상 법률관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자, 여기 들어가야죠. 공정. 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에도 법원의 직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회피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민사소송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의 제척 사유를 보면 조문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고민하는 거. 야, 이걸 외워가지고 다 답안을 써야 되냐?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제척 사유가 주로 어떤 거, 무슨 이유로 제척 사유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부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배경은 중요한 이유가 어차피 의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정성하고 이 부분 제척 기피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거를 잘 포섭을 하는 게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셔가지고 답안을 구성하시면 돼요. 자, 제척은 그겁니다. 제척. 당연이죠. 당연배제. 당연배제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한다면 당연배제.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배제가 중요하겠죠. 의의 제척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제척. 그래서 제척 사유, 이유가 있게 되면 해당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으로 배제됩니다. 이거는 뭐 법관만 그런 게 아니라 법원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사소송법상의 제척 사유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여기를 꼭 다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죠.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척 사유를 만들었다라는 걸 표시만 하면 돼요. 표시. 조문을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민사소송법 뒤져가면서 외우려 하지 마시고 두 가지 사유다. 하나는 그 소송 당사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당사자하고. 또 하나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하고 관련이 있다.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그걸 조문으로 나눠가지고 명시한 것뿐입니다. 사건에 당사자하고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친인척 관계라든가 가봤더니 옛날 배우자였네?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건 당사자가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척. 그 다음에 사건의 심리,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이 법관이 그 소송 대상되는 사건의 기존의 심리에 이미 관계를 했었다. 이렇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증언이라든가 뭐 이런 증거조사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열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사유를 정리하고 끝내세요. 두 가지.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심리에 관여를 했던 경우. 자, 그리고 이 제척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 어떻게 돼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청.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니까 배제를 해라.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 배제이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자, 대신 이 말은 뭡니까? 신청권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척에 관한 신청권 없는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배제가 되는데 이 법관이 관여를 했네 또는 직원이 관여했네 그러면 이제 뭐 불복 사유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당연히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야, 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제외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척 사유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신청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포인트 두 개. 제척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볼 때 사유를 다 적을 필요 없고 이 두 가지가 제척 사유로 표시되면 충분히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기피는 당사자가 못 해먹겠다. 저 사람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가 기피하는 거예요. 암기를 그렇게 하세요. 당사자가 기피입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제척 사유가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자, 제척 사유는 법에서 규정된 사유만 제척 사유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계속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척 사유 외에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 요게 기피를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정성이죠. 공정성. 그래서 기피의 의의는 자, 이게 들어야 됩니다. 제척 원인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 자, 요게 나와야 되겠죠.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피 신청.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이게 지금 제척 사유는 아닌데 이게 가만 보니까 자꾸 나한테 불리하게끔 막 조사를 하고 있네? 막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왜 자꾸 저 사람 나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그리고 가만히 진행하는 거 보니까 왠지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데? 막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기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판에 의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겁니다. 제척 사유 이외입니다. 이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관이나 이제 직원이니까 법원의 직원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거. 자, 결국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사정, 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잘못해버리면 당사자가 남발할 수 있어요. 아, 나 싫어, 기피. 또 어떤 재판관이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야, 안 돼, 기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나와야 될 거예요. 결국 그거는 신청자가 소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뭐냐라는 걸 써주시는데 객관적, 합리적. 이걸 잘 포인트를 잡으세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안 돼요. 있는 때 주관적. 그러니까 좀 주관적으로 아, 나 저 사람 싫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 통상인을 기준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관과 사건의 관계로 봐서 불공정한 재판할 거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 이게 있을 때는 말한다. 그리고 이 기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피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으로만 개시된다. 이렇게. 자, 회피는 자, 기피는 제가 어떻게 외우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기피하는 겁니다. 회피는 법관이나 법원의 직원이 피하는 거예요. 회피. 그래서 이 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허가 같은 거 받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당사자가 신청한다거나 재판을 따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법관 또는 법원의 직원 스스로 직무집행 피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척과 기피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회피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명문에. 그렇지만 공정성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척 기피에 관한 것들이 공정성 때문에 준용을 시켰다면 당연히 회피도 준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피 신청이나 재책 사유 주장이 있게 되면, 여기 신청이 아니지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비송 사건 절차를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척 기피 회피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의를 파악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재척 사유는 두 가지, 그 정도만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비용 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만 잘 구별하세요.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이 부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패소자가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직권으로 개시해서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냐? 라는 게 약간의 논점이긴 해요. 쟁점. 자, 일단 이 재판의 비용 부담은 신청에 의한 사건하고, 우리가 개시를 꼭 세 가지 유형을 알아두셔야 했죠. 신청에 의한 개시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있으니까 달라지겠죠. 그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신청에 따라 개시한 경우에 비용 부담과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에 비용 부담이 누가 부담하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신청에 의한 개시라면 신청자가 신청해가지고 개시된 들어갈 때 비용이니까 신청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신청자. 그러나 이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국고에서 채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시면은 비용 부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이 나오면, 자, 절차가 개시가 돼서 심리가 쭉 진행이 되고, 심리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증거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결과로 재판을 해서 재판을 고지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비용, 여기 비용,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 개시로부터 종료하기까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는데, 재판 전 비용 절차가 하나 있고, 개시를 해서 재판하기 전까지입니다. 요 비용이 하나 있고, 이 재판의 고지 비용이 있고. 자, 원칙은 신청인이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인 부담, 이게 원칙. 자, 비용 범위. 자, 이런 걸 잘 봐줘야겠죠. 재판 전 절차 비용. 절차가 개시돼서 재판의 고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 수행을 위해 들어간 일체 비용인데, 범위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지출하는 수수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소장 제출할 때도 그렇고 비송사건도 그렇고 당연히 인지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인지액이라든가 수수료, 송달료, 증거조사 비용 다 들어가는 비용이죠. 당사자가 법원 이외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뭐 대서료, 제출 대행료 이런 거, 뭐 행정사 통해서 제출했다면 이런 비용들, 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숙박료 이런 것들이 재판 전 절차 비용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는. 자, 이런 범위가 있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고지 비용은, 자, 요거는 조금 왜 나눴는가를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고지 비용하고 이렇게 왜 나누자는 소리지? 이 고지는 송달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송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의 고지고 또 우리가 출제가 한번 됐는데, 재판 고지는 법원이 알아서 적당하게 알려주면 돼요. 딱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산출 같은 것도 법원이 적당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눈 겁니다. 이 비송사건 재판의 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겼습니까?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도 있겠죠. 적당한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결론 났는데 기각이 이렇게 뭐 그런 이제 기분 안 좋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재량이에요. 또는 뭐 메일로 그냥 툭 보내준다거나 이거 재량이에요. 정식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식 재판은 송달로 해줘야 돼요. 판결문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비송 사건은 적당한 그러니까 이게 나눈 이유예요. 때로는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송달을 해요. 일반적으로 실무상 우편 송달.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제 송달료를 줘야 되겠죠. 등기 우편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 개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에서는 지금 앞에 여기 들어갈 때 뭐 수수료라든가 증거조사 비용, 여비, 숙박비 뭐 이거 쭉 써주고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답안에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되니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렇지 만약에 우편 송달을 했다면 송달료, 등기 우편료 등은 해당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 이게 쟁점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넣으셔야 돼요. 이런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2, 3점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사소송하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산입돼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게 되면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비송사건 절차는 이런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어요. 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고 직권으로 진행하니까 때로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보수는 비송사건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재판에 집행받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산정을 해야 강제 집행 들어갈 때 이것도 만약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될 금전적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이게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 자, 비용 부담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판 전 절차 재판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부담. 그런데 이제 검사가 신청, 그러니까 개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죠. 검사가 신청했을 때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야죠. 비송사건 절차법이 부담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 이때는 신청인 부담에 예외가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민사비송이나 상사비송 이런 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꼭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그 비용을 신청인 외에 다른 관계자한테 부담시키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신청인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공동 부담, 공동으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원칙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균등하게 부담을 시켜줘야 되겠죠. 원칙은 이 부담이 명해진 경우에 여러 명이 절차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가로 3만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동소송인에게 소송인을 균등부담이 아니라 연대부담을 시킨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원칙적으로 뭐였어요? 아까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검사의 신청에 따라 개시될 때는 국고부담, 직권으로 할 때는 국고에 의해서 비용이 채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당이란 말을 써주셔야 돼요. 채당은 말 그대로
대신 납부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해요. 국가 비용으로 대신 직권으로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채당을 해줘야 됩니다. 직권은 국고에서 채당. 검사가 신청하면 아예 국고가 부담. 여기는 채당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요 기준들을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신청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필요하면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다른 관계자에게 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부담은 원칙은 균등부담인데 법원이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 다른 방법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신청에 따라. 나머지 이제 뭐 직권이나 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국고 또는 국고채당 이렇게 나누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고지는 한번 나왔어요. 고지는 나왔는데 재판의 고지. 송달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송달로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제 송달 방식을 또 써줘야 돼요. 예, 물론 이게 민사소송법 파트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출제됐다 그랬죠. 만약에 출제가 안 된 부분에서 나온다면 혹시 몰라요. 자, 우리가 송달이라는 것은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 송달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 통지.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비송사건 절차에서 재판의 고지는 이것도 재판 결과를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지. 그런데 법원이 적당한 방법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딱히 정해진 거 없어요. 법원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뭐가 부각이 돼야 돼요.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반드시 송달, 민사소송법에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다. 이걸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것과 일반적인 고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고지를 송달로 하지만 비송사건 절차법은 꼭 송달이 아니라는 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송달은 이 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통지를 해주는데 법정 방식입니다. 법정 방식.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보시면 뭐 우편 송달도 있고 송달함에 의한 송달도 있고 뭐 주소가 불명하다 그러면 공시 송달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각각의 송달마다 하는 방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를 때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별할 개념. 자, 이걸 잘 써주셔야 됩니다. 송달과 공고는 달라요. 송달은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서 거기다가 송달을 하는 것이고, 공고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공고는 사실 등을 전달하는 행위인데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송달과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송부. 자, 이것도 보내는 거죠. 이것도 송부도 보내는 거예요. 송부도 송달과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지만, 자, 송달은 법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엄격한 방식을 거쳐줘야 돼요.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자, 이게 송달. 이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지금 개념에서 잘 써줘야 됩니다. 단, 송부는 꼭 이런 송달 방식에 의하지 않는 통지, 전달. 이것을 송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나눕니까? 라는 건데, 결국 법률에서 야, 이거 송달해. 그럼 그건 송달로 가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송부, 이렇게 법 조문에 송달, 송부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송달과 송부의 차이점은 이렇게 엄격한 방식을 요할 때는 송달, 그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송부다. 그런데 뭐를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까? 우리 비송사건 재판의 고지는
이런 송달 송부에 의한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법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송달로 끝내시면 안 돼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송달로 끝내시면 안 되고, 송달에서는 방금처럼 구별 개념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송달은 법정 방식, 비송사건 절차의 재판의 고지는 원칙 법원의 재량입니다. 아예 목차에 써버리세요. 목차에다가 법원의 재량이다. 비송사건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의 고지는, 자,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야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구별하는 거 알고 있는가? 이렇게. 법원이 적당한 법, 즉 재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비용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통화료 정도. 비송사건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이제 송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일. 예외적으로 기일에 관한 통지는 민사송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기일 통지는 송달에 의해야 됩니다. 신문기일이라든가 막 이런 기일들은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알아야 거기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이런 경우는 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의 고지처럼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송달에 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공시송달. 고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소재 불명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럴 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공시송달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관이 그 서류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의 게시판에 딱 게시한 다음에 이제 보고 찾으러 오면 주는 거예요. 이게 공시송달. 이런 것들이 소재불명일 때입니다. 자, 송달의 방식, 민사소송법에서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등이 있다. 이렇게 끝내세요. 뭐 송달, 구체적인 막 교부송달은 어떻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비송사건 절차에서 원래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했는데 기일통지와 같이 송달 방법, 그게 적당한 방법인데 법원이 송달로 하겠다라고 간다면 그때는 송달을 따라가야 되겠죠. 송달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시송달하는 방법이죠.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입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정사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